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후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금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벌써 2020년도 반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나 이 생활의 변화 때문인지 좀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하반기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좀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의 실생활과 가까운 경제 및 생활 관련 정책 중에 좀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2020년 남은 절반, 달라지는 것들, 또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돈이 되는 것들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약간 내리는 공공요금 인하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네, 지난 7월 1일부터요, 이 도시가스 요금이 내렸습니다. 최근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 도시가스를 만드는 연료 비용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 가스의 경우 연료비가 줄어들면 이를 요금에 바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 가스 요금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느 정도나 내리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집에서 사용하시는 이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11.2% 내렸고요. 이 평균적으로 볼 때 여름에는 매달 2,000원 정도, 그리고 난방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에는 이 8,000원 정도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점포 등에서 쓰는 이제 일반용 도시가스는 인하폭이 12.7%로 이제 조금 더 큰데요. 이 평균적으로 매달 3만 원 정도 이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용 도시가스는 더 많이 이제 15.3% 이제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도시가스 요금은 인하를 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더 관심이 있는 건 전기 요금이잖아요. 근데 이 전기 요금은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인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네, 이 가스나 지역 난방은요, 이런 요금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 전기요금은 연료 비용이 변한다고 해서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이 체계를 현재로서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3년 말 이후로 현재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료비 연동제를 좀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유가가 내려가면요, 이 전기료를 덜 내고 그리고 올라가면 많이 내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이제 합리적인 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기가 이 유가 하락기에도 도입이 되면 이 소비자들은 이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면 불만의 목소리가 좀 커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요, 이 유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현재 가장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어떤 가능성이 좀 제기를 됐다고요? 네, 이 한전이 계속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고 추진해 왔었고요. 이게 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바뀔지를 놓고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도시가스처럼 전기요금도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하자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자, 하반기에 내리는 도시가스 요금 소식 먼저 알아봤고요. 2020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자동차 구입하실 계획이 있다면 달라지는 개별 소비세 할인율 또 한도 금액 잘 알아두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렇게 개별 소비세가 인하됐던 배경부터 좀 알려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지난 3월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노후차를 폐차하고요,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과는 달리 이 조건 없이 이 경유차, 중고차, 이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이때 받을 수 있었던 코로나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은 기존의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알려졌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코로나19가 쉽사리 정리되지가 않자 연장이 된 거죠? 네, 지난 6월 1일이었죠. 이 비상경제회의에서 곧 종료되는 이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같은 조건이 아닌 조건의 변동이 좀 생겼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좀 새롭게 바뀌게 될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에 대해 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개별 소비세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여기서 이 개별 소비세는요, 이 특정한 물품을 구매를 하실 때 또는 특정 장소
장소에서 이용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석이나 뭐 귀금속, 골프장 이용 비용, 그리고 유흥업소 비용이 이 개별 소비세 부과 항목에 포함이 되고요.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사치품, 오락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치품 항목에서 자동차를 좀 빼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여기서 이 자동차가 좀 사치품에 포함이 된 이유는요. 지난 1976년에 이 개별 소비세에 기반이 됐었던 특별 소비세가 제정이 됐었을 때 이 자동차란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소유할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좀 차량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인 만큼 이제 네. 어느 정도 좀 논의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두 가지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이 존재했었죠. 앞서 얘기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승용차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 그리고 노후차 폐차 후에 신차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 이 두 가지인데요. 하반기에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질까요? 네,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연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개별 소비세를 70%까지 감면했던 인하폭은 3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출고 단계 찻값의 3.5% 수준을 이 개별 소비세를 내게 되고요.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개별 소비세를 70% 깎아줘서 이 찻값의 1.5%만 내면 됐었는데 이 인하폭이 7월부터는 절반 넘게 줄면서 2018년 여름부터 지난해까지 1년 반 동안 시행해 오던 인하 수준으로 현재 돌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는 개별 소비세를 70%나 낮춰주는 대신 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하해주는 거다라고 좀 묶어왔었는데요. 자, 근데 이번에 이 100만 원 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출고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도가 없이 무조건 30%의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는요, 3월부터 6월 사이에 차를 사시면 이제 최대 할인 효과가 143만 원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세금 인하폭이 다시 좀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이 한도액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좀 고가의 차를 좀 구입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하반기가 좀 더 유리하기는 하겠고요. 또 공장 출고가 기준으로 6,700만 원이 넘는 차는 하반기에 사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자, 감면 폭이 줄어든 거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시는 일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차량 구입하실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반기에 바뀌는 또 다른 정책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문제 소지가 있었던 보험 약관을 바꾸려고 좀 추진하는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뭐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좀 위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동안 보험사들이 이른바 보험 가입 거절 직종을 분류해 왔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불합리한 그런 보험 약관들이 대거 좀 개선이 되는 걸까요? 네, 지난 3월 이제 제정이 됐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은요,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해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현재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서 이제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서 좀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현재 근거를 마련토록 했는데요. 이래서 이제 앞으로 보험 표준 사업 방법서에 이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소비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넣기로 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특정 직업군의 면책 요건을 다룬 그런 약관도 좀 수정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현행 표준 약관은요, 이 선박 승무원이나 어부 그리고 사공 등 이제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좀 탑승을 해서 이제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 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표준 약관 개정안은요, 이처럼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에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보험 관련해서 바뀌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종류의 질병을 동시에 가진 환자가 입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이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좀 잦았죠.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는 입원 사유가 된 주된 질병을 기준으로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반면에 소비자는 좀 가장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질병을 기준으로 이 보험금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요, 이처럼 이 두 종류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한 경우에는 주된 질병과 부수적인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이 입원 보험금이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변경되는 보험 약관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정부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었는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좀 직장을 잃거나 좀 수입이 끊긴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이 시행이 됩니다. 먼저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 1.5% 저금리로 이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생활 안정자금의 1인당 한도가 7월부터 3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이제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제도는요, 이 저소득 노동자와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이 생활 안정자금을 이렇게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인데요. 의료비나 장례비 등 이제 8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이 밖에 또 평균 임금의 절반을 지급하던 실업급여도요, 60%로 늘어납니다. 정말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요, 예술인도 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내년 9월이면 처음으로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이들이 나올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에도 이제 실업급여, 그리고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많은 지역의 아파트 사놓고서 전세로 나와 살고 계시는 분들 좀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달 10일부터 전세 대출 규제 시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다른 집에 전세를 살아도 이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전세대 수출금이 있는 채로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후에 전세대출을 내는 것도 현재 안 됩니다. 네. 이 규제는 아파트에 한해서고요. 이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거나 사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6.17 전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전세 대출을 낼 수 없게 했었죠. 네, 그 규제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빌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주택이면 안 되는 것인데요. 이번 규제의 핵심은요, 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 갭 투자에 이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근데 예외가 좀 인정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네, 다만 이제 직장 이동과 뭐 자녀 교육 또 부모 봉양 이러한 좀 실수요 등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좀 예외가 인정이 되고요. 이 전세 주택은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서울과 광역시를 벗어나서 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전세집과 구매 아파트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세 대출의 한도도 대폭 좀 줄었잖아요. 네, 이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가 됐는데요. 이 공적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이제 2억 원으로 줄었고요. 이제 민간 보증기관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네. 근데 이 전세 대출의 보증을 받느냐 또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요? 네, 이 전세대출을 받으실 때 이 공적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허그, 그리고 민간 보증은 SGI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다는 기준에서 이 전세대출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이 3개 회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전세 대출이 가능할 때 이 대출 한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 보증을 해주는 두 곳은 한도가 2억 원이고요. 이번에 허그의 보증 한도가 줄면서 두 회사가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이 민간 보증사인 SGI에서는요, 이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이 공적 보증을 받을 때 이 보다 금리가 1%포인트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이 밖에 또 이번 한도 축소는 이 갖고 있는 주택이 이미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구의 경우에 4억 원, 그리고 SGI는 최대 5억 원 한도로 대출을 내주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부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153건을 책자와 인터넷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들 잘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금종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